손자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하객이 50명. 풍선이 천장까지 가득 찬 뷔페홀 한가운데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막아서는 사람도 없었고 말려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나서본 적 없던 이 몸이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이 따라가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35살 가을 바람이 제법 차던 날, 제가 그 집 문턱을 넘던 그 순간부터요. 제 이름은 복순입니다. 올해 65이에요. 결혼한 지 꼭 30년이 되던 해에 손자가 태어났고, 그 손자의 돌잔치가 이 이야기의 끝이 됩니다. 하지만 시작은 훨씬 이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세요. 35살 가을,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단풍이 빨갛게 물들던 10월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던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에 눈물이 났었습니다.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 줄만 알았어요. 그게 앞으로 흘릴 눈물들의 시작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이름은 성수. 저보다 3살 위입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해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강단이 있는 분이야. 그래도 마음은 따뜻하고 정도 많으신 분이라 금방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35이나 먹은 사람이 그 말 하나를 고스란히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한 거였죠. 강단이 있다는 말이 며느리 잡는다는 뜻인 줄 그때는 몰랐으니까. 혼인신고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벌컥 열고 나오셨습니다. 머리도 안 빗으시고 눈도 제대로 안 뜨신 채로, 그러더니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가스레인지 위 냄비를 들여다보셨어요. 뭐야 이게, 국이 왜 이렇게 색이 탁해? 뭘 넣은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로 끓인 된장찌개였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왜 멀뚱히 서 있어? 우리 집 된장찌개는 이 색이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배워서요. 친정 방식이 다 맞는 줄 알아? 여긴 우리 집이야. 이 집 방식을 따라야지. 처음부터 배워야겠다. 그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시작된 전쟁의 첫 번째 포성이.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긴장하며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은 뭘 잡으실까 하고, 그 긴장이 몸에 배이는 데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부엌을 쓸고 닦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한 번도 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뒤로 매일 아침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음식에 맞는 날이 없었어요. 간이 세다 싱겁다. 색이 탁하다 너무 맑다. 고기가 질기다 흐물거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잘못됐을 리는 없었는데 그냥 처음부터 잡기로 작정하신 트집이었습니다. 부엌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있으면 왜 허리를 안 펴냐 하셨고, 책을 읽고 있으면 시집 온 여자가 놀고 있냐 하셨고, TV를 보면 저런 거나 본다고 혀를 차셨습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어요. 밥상 앞에서 웃으시고 밥 먹어라 하시면서.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치 스위치가 바뀌는 것처럼.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첫 달에만 3번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사소한 것까지 다 트집을 잡으셔.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좀 더 잘해봐.
어머니가 원래 꼼꼼하신 분이잖아. 당신이 맞춰드리면 되지. 내가 뭘 어떻게 더 맞춰?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하는데도 이래. 그 참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좀 이해드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35에 어떻게 정성껏 드린 선물에 감사 인사 하나 없는 걸 항의하겠습니까? 그냥 받으신 거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생신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도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 첫 해 겨울.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복 맞추는 걸 좋아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한복집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디서 사줄 거야? 한복이 얼마나 비싼데. 돈도 없는 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드리겠다고 한 건데 돈도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오다니. 그래도 참고 한복집에 가서 좋은 걸로 한 벌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뒤로 저는 알았어요. 잘해드려도 본전이고 못해드리면 욕먹는 자리라는 걸. 신혼 첫 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아이가 생기면 시어머니와 더 엮이는 거니까.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어야 하니까.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오셔서 이런 말씀부터 하셨어요. 아들 낳아야 돼. 우리 집대 이어야지. 딸이면 어떡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아이를 벌써 성별로 구별하는 이 말이. 다행히 민준이는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넘어갔지만 그 뒤로도 이어진 간섭은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태어나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변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한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영리해지셨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처음엔 가리지 않으셨다면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타이밍을 골라서 하셨거든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건 민준이 초등학교 입학 때였어요. 저는 민준이 입학식에 입힐 옷을 몇 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아이 정장도 맞추고 책가방도 고르고 교복 대신 입는 체육복도 사놨어요. 그런데 입학식 이틀 전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사놓은 옷들을 보시더니 이게 뭐야? 내 손자 입학식인데 이런 걸 입혀? 내가 사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입혀. 시어머니가 따로 사놓으신 옷이 있으셨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씀은 안 하시고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사오신 옷으로 바꿨습니다. 몇 주 동안 준비한 제 마음이 어디 갔냐고요. 그냥 그날 저의 가슴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저는 이틀을 밤새워 간호를 했습니다. 열이 잘 안 떨어져서 새벽에도 수건에 물 적셔 이마에 올려주고 해열제 먹이고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아이가 좀 나아진 날씨어머니가 오셨어요. 민준이 상태를 보시더니 대뜸 병원은 데리고 갔어? 왜 집에서만 버티고 있어? 내 손자가 이렇게 됐는데. 네, 어머니.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그래도 아직 이렇잖아. 이래서 내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당신 혼자 못하잖아. 저는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고 아이를 돌봤는데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하지만 민준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저는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면 방에 들어가서 베개를 껴안는 버릇.
그냥 꼭 안고 있으면 좀 진정이 됐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뭔가를 안고 있으면 그나마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다 민준이가 커서 중학생이 됐을 때였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제 방에 왔다가 베개를 안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민준이가 가만히 제 옆에 앉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그 아이가 뭘 알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덜 외로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결혼 8년 차 여름이었어요. 저는 심한 여름 감기에 걸려서 열이 38도가 넘었는데도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어지럽고 머리가 지끈거려서 밥을 차리다가 부엌 의자에 잠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뭐야? 지금 자는 거야? 밥은? 어머니, 제가 감기가 좀 심해서요. 지금 바로 차릴게요. 감기? 그걸 말이라고 해? 내 아들 밥은 누가 챙겨? 내가 해줘야 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프다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나이에 내가 며느리 밥을 대신 해야 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그냥 일어났어요. 그날 밥을 차리다가 저는 국자를 잡은 손이 떨려서 국을 쏟았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냥 손을 닦았어요. 나중에 보니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열이 38도 넘는데 밥하다가 국물에 데었어. 어머니가 아프다고 앉아있으면 창피한 줄 알라고 해서. 아참. 어머니도 참. 그래도 뭐 당신도 좀 더 눈치껏 못해? 어머니 그런 분인 거 알잖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인 손등을 수건으로 감싸면서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이불이 흠뻑 젖을 만큼. 결혼 10년차 추석이었습니다. 그 명절이 가장 힘들었어요. 전날 밤부터 시어머니 댁에 가서 부침개를 부치기 시작했는데 12시가 넘도록 끝이 안 났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다가 부엌으로 들어오셔서 전 위를 내려다 보시고는 동그랑땡이 왜 이렇게 납작해? 포슬포슬하게 도톰해야지. 처음에 잘못하면 다 다시 해야 돼. 저는 그 자리에서 다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밤새 만들었는데 이미 자정이 넘었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반죽을 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사랑채에서 시아버지와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전이 다 됐습니다. 저는 기름 냄새 밴 옷을 입은 채로 방에 들어갔어요. 온몸이 쑤시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기름 연기 때문에. 그날 잠자리에 눕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소리도 없이. 다음 날 아침에는 또다시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명절 밥상을 차려야 하니까 그게 저의 명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시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민준이.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엄마 하고 부를 때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웃는 엄마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민준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그 아이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다녀와서 제가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거든요. 당황해서 얼른 닦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양파 썰다가 그랬어. 양파 안 썰고 있었잖아. 저는 그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2살짜리한테 시집살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아, 너 간식 먹어. 엄마나 커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박혔는지. 12살짜리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매일 되새긴 다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절대 이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내 며느리한테는 절대 이러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저를 30년 동안 버티게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좀 더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성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회사에서는 후배들한테 밥도 잘 사고, 동네에서 어르신들 짐도 들어드리는 사람. 그런데 딱 한 가지, 아내 앞에서만큼은 눈을 감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눈을 감은 게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에 저는 남편이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뭔가 약점이 있나? 아니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서인가? 그러다 결혼 7년 차쯤 됐을 때 저는 다른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와 싸워야 하고,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울긴 해도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얼마나 비겁한 선택인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결혼 12년 차. 제가 생일에 혼자 울었던 날이 기억납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생일에는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셨는데 며느리인 제 생일은 그냥 넘기셨거든요. 뭘 기대했냐고요?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냥 남편이라도 기억해줬으면 했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밥을 먹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아, 맞다. 미안해. 오늘 회의가 많아서. 다음에 밥 사줄게. 됐어요. 밥 말고. 그냥 기억해줬으면 했어. 아, 미안해. 근데 어머니도 모르셨나 봐. 말 안 한 거야? 저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시어머니한테 내 생일을 내가 알려야 하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말해봐야 또 제가 예민하다는 소리가 나올 게 뻔했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저는 남편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남편 없는 데서 하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 그런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오해하는 거 아니야? 오해? 내가 15년을 같이 살면서 오해를 해요?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나도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다 저만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으니까.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를 들고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만 아는 기억들. 저만 가슴에 쌓아둔 상처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사람한테 말하는 건 상처를 2번 받는 일이니까요.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한 번은 남편한테. 그 이중의 상처를 더 이상 감당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방관자가 됐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공범이라는 걸 그는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결혼 20년 차가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딱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는 마음으로. 여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당신은 정말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알면서 외면하는 거야? 복수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외면을 해? 그럼 모르는 거야? 당신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강하신 분이라.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였어요. 그게 편하니까. 어머니 탓도 하기 싫고 하네. 편도 들기 싫으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 사람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한테 기대는 걸 그만뒀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실망도 없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저는 혼자서 단단해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눈물을 낮에 울지 않고 밤에 울기. 억울한 말 들어도 그 자리에서 풀지 않고 집에 와서 풀기. 그 연습이 20년을 쌓이니 드디어 돌잔치 날 그 발걸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 저한테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였어요. 제가 힘들다고 전화하면 엄마가 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수나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야. 참으면 끝이 있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참으면 끝이 있다는 말. 그 끝이 언제인지 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으셨던 거겠지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참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사람이 단단해지는 거라는 걸. 그 단단함이 쌓여야 비로소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는 걸. 참는 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준비 기간이었어요. 결혼 20년 차. 아들 민준이가 장가를 갔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진이. 31살 작은 회사에 다니는 씩씩한 아이였어요.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눈빛이 맑고 웃음이 크고 겁이 없어 보였거든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그래야 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선 수진이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익숙했어요. 뭔가를 참고 있는 눈. 웃지만 웃는 게 아닌 눈. 35살의 제 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좀 가만히 계셨습니다. 새 며느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그게 딱 2달이었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처음 명절 음식을 하던 날, 저는 옆에 서서 같이 붙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수진아, 전이 왜 이렇게 작아? 한 입에 들어가는 전이 어딨어?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만 만들어봐서요. 복순이 너 뭐 하고 있어? 며느리 옆에 있으면 가르쳐줘야지. 저는 속으로 쓴웃음이 났습니다. 20년 전 저한테 가르쳐 주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으면서 지금은 왜 안 가르치냐고 하시는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수진이한테로 넘어갔습니다. 유리청소 말투, 걷는 자세 옷 입는 방식. 20년 전 제가 들었던 것들을 이제 수진이가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처음으로 소개하기를 꺼낸 건 결혼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조심조심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해봐. 할머님이 저만 있을 때 자꾸 뭐라 하시는데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는데? 음식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시는데. 민준이 오빠한테 말해야 하나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수진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한테 말해봤자 그 아이가 쉽게 믿어줄까. 제가 그 말을 뱉는 순간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을 때 믿어주지 않던 그 경험이 며느리한테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대물림이었습니다. 불행의 대물림. 그 뒤로 수진이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2번 더 들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신 일이었어요. 수진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시어머니가 마침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야, 수진아, 내 친구들인데 왜 이런 것밖에 안 차렸어? 이게 손님 대접이야?
수진이 친구들 앞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에서 며느리를 핀잔 주신 겁니다. 수진이는 그날 친구들 돌려보내고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혔습니다. 20년 전에 제 화장실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 번은 민준이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 생일을 챙기려고 케이크도 사고 식당 예약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날 갑자기 오셔서 이러셨다고. 오늘 내 아들 생일인데 왜 외식이야? 집에서 직접 해줘야지. 밖에서 사 먹으면 정성이 있어? 수진이는 이미 예약금도 낸 상태였는데 시어머니 말씀에 결국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 취소 수수료는 고스란히 수진이 몫이 됐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진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30년 동안 못한 걸 이제라도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잘 될 거야만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말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가끔 생각해요. 어머니는 어떻게 참으셨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질문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참았냐고요? 참았다기보다는 그냥 버텼습니다. 민준이 보면서 언젠간 끝나겠지 하면서 그리고 내 며느리한테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수진아, 나는 잘 참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버텼어. 그런데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나설 힘이 생기더라고. 참는 게 능사는 아니야. 근데 때를 봐야 해. 그 때가 올 때 나서야 진짜 나서는 거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멀었다 싶은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수진이한테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겪었던 것들, 아픈 날도 밥을 해야 했던 것들, 남편이 믿어주지 않아서 혼자 울었던 밤들.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내가 버텨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도요. 알았으면 덜 외로우셨을 텐데. 덜 외로우셨을 텐데. 그 말이 얼마나 콕 박히던지. 그래요. 그랬을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덜 외로웠을 텐데. 그게 3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늦게 며느리한테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기쁨이었는지 안도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세 가지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증손자라는 소식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수진이한테 뭘 먹어야 한다. 어떻게 자야 한다. 어떤 병원에 가야 한다. 갑자기 전담 매니저가 되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수진아, 오늘 점심은 제대로 먹었어? 임산부가 굶으면 절대 안 돼. 네, 어머님. 잘 먹었어요. 아기 방벽지 색깔은 내가 골라줄 테니까 혼자 결정하지 마. 내 증손자 방인데. 네, 어머님. 태교 음악은 클래식으로 해. 요즘 젊은 것들이 이상한 거 틀어놓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아이를 빌미로 수진이를 다독이는 척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 또 다른 구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수진아,
아기 목욕을 왜 그렇게 시켜? 물 온도가 너무 낮잖아.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이 온도가 맞다고 하셨는데요. 의사가 다 알아? 내가 자식 셋 키워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진이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아이 재운 뒤에 잠깐 눈을 붙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 시간에 자고 있어? 아이 재워놓고 본인도 자면 어떡해? 빨래는? 청소는? 어머님, 아이가 밤새 울어서 저도 좀 쉬려고요. 내가 아이 셋 키울 때 낮잠 잔 적 있는지 알아? 어린 엄마들이 요즘은 너무 약해. 출산 후 2달이 채 안 된 아이 엄마한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수진이한테 나중에 전해 듣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먼저 건 전화였어요. 어머니 수진이 출산 후 몸이 아직 많이 안 좋아요. 좀 쉬게 해주세요. 복순이 너 왜 며느리 편이야? 이상하네. 어머니 사람이 아프면 쉬어야 낫는 거잖아요. 어이구, 알았어.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 잘못했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한 거니까. 달라진 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말했다는 게 제 안에서는 작은 변화였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 했습니다. 자주 가서 아이를 봐줬고 밑반찬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했어요. 30년이 만들어 놓은 습관. 그 무렵 저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35살의 제가 부엌에 서 있는 꿈이에요.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고 있는데 꿈속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다 잠에서 깨면 새벽이고 저는 한참을 천장을 보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 꿈이 자꾸 반복됐어요. 아마도 제 무의식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겠지요. 돌잔치를 한 달 앞두고 수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눈이 좀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할머님한테 또 혼났어요. 뭐 때문에? 돌잔치 장소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규모가 작다고. 드레스 색깔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수진아, 어머니, 저 사실 돌잔치가 무서워요. 그날 하객들 앞에서 또 뭔 일이 생길까봐.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이 첫 생일이 무서운 엄마. 그게 얼마나 지쳐있다는 말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었으니까. 저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님한테는 아무도. 내가 나설게. 이번엔 내가 앞에 서겠어. 그 말을 뱉는 순간 저도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결심이란 게 말로 나오면 진짜가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래, 이번엔 내가 나서겠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 그럼 저도 용기 내볼게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수진이가 용기를 낸다고 했습니다. 저한테서 용기를 얻은 게 다시 저한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30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아온 이 몸이 정말 그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수진이 눈이 떠올랐습니다. 부어있던 눈, 무섭다고 했던 목소리. 그 아이가 나처럼 30년을 버텨야 한다면 나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한 걸
내 며느리가 당하는 건 내가 막아야 합니다. 그게 내가 30년을 버텨온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오랫동안 길들여진 몸이 아직도 새벽에 깹니다.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실까봐 긴장하던 그 버릇이 거울을 봤습니다. 65살의 얼굴, 주름도 있고 인 머리도 있고 30년의 흔적. 저는 거울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도망가지 말자고. 수진이 앞에 서겠다고 했으니 정말 서자고. 아침을 먹으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오시는데 또 뭔 일 안 생기겠지? 글쎄요. 혹시 뭔 일 생기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당신이 나서기 전에.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남편을 봤습니다. 돌잔치 전날 밤에 저한테 그 말을 해준 겁니다. 미리. 예전 같았으면 절대 없을 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뷔페 홀은 11시부터였습니다. 민준이가 일찍 가서 세팅을 도왔고 수진이는 아침부터 아이 옷을 입히느라 분주했어요. 아이는 한복 입는 게 싫은지 계속 몸을 뒤틀었고 그 옆에서 수진이가 웃으면서 달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수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손자를 안은 채로. 어머니, 저 오늘 떨려요. 왜? 손자 돌잔치잖아. 기쁜 날인데. 그게 아니라 할머님이 생각나서요. 수진아, 뭔 일 생기면 내가 나서겠다고 했잖아. 오늘은 그냥 우리 손자만 봐.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가 손자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아이 곁에 서겠다고. 시어머니는 딸인 신우이 성희와 함께 10시 반쯤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차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숨을 한번 고르게 쉬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양가 친척들, 수진이 친구들, 민준이 회사 동료들. 손자 녀석은 돌 의자에 앉아서 두리번 눈을 굴렸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이 아이 때문이라도 오늘만큼은 행복하게 끝나야 한다 싶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될 무렵 오후 12시쯤이었어요. 수진이가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상석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홀을 둘러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뭔가 올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진아,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는 척했는데 주변에 다 들릴 만큼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이 자리 배치가 뭐야? 내 자리가 왜 이쪽이야? 내가 이 집 어른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리 여쭤봤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꿔드릴게요. 지금 바꾸면 다 보잖아. 창피하게. 처음부터 생각을 제대로 해야지 왜 이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히 밥 먹여줘. 내 증손자 돌인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 어디서 배운 거야? 그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 친정어머니도 수진이, 친구들도 다 들었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이 팔을 잡아채더니 이리 와. 내가 직접 자리 담당자한테 얘기할 거야. 당신이 말하면 또 제대로 못할 테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멈추려고 했는데 발이 멈춰지질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수진이 사이에 들어섰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면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이런 타이밍에 이런 자리에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 복순아, 너 왜 여기 서 있어? 어머니 수진이 팔 좀 놓아주세요.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내 손자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어? 어머니 오늘은 손자 돌잔치입니다. 하객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러시면 수진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야, 복순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서방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 저 대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수진이가 행복하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 하는 게 있어야 행복하지. 이 자리 배치도 엉망이고, 음식도 그렇고, 드레스도 그렇고. 저는 21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30년 동안 이 집 며느리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것들 하나도 잊은 게 없어요. 감기에 몸이 펄펄 끓는데도 밥을 하다가 대인 손등 기억하세요? 제 생일이 언제인지 30년 동안 한 번도 모르셨잖아요. 명절마다 밤새전을 붙여도 다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수진이한테 그러는 건 못 보겠습니다. 수진이는 저처럼 만들 수 없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잠깐 멈춘 것 같고 사람들 웃음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 그 정적.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셨어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랬어? 나쁜 며느리가 다 잘못해놓고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치려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막았거든요. 남편이었습니다. 성수 씨가 시어머니 손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이 커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얼굴. 남편이 어머니한테 노우라고 하는 얼굴. 어머니 그만하세요. 야, 성수야. 너도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어머니. 복순이 손대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게 제게는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복순이가 30년 동안 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저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복순이가 오해하는 거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얼어붙으셨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거였겠죠. 성수야, 너도 엄마를 버리는 거야?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보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신우이 성희가 달려와서 옆에 앉아 등을 두드렸고 홀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멀뚱히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얼른 다가와서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괜찮아. 오늘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알지? 어머니, 울지 마. 오늘 주인공은 우리 손자야. 씩씩하게 웃어줘야지. 수진이가 눈물을 꾹 참으면서 웃었습니다. 그 억지 웃음이 참 예뻤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손자는 돌잡이에서 연필을 잡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전체를 울렸어요. 그 박수 소리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제 30년을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아이를 재우러 먼저 방에 들어갔고 저와 남편 둘이 거실에 남았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천천히 나와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그 소리가 크게 느껴지는 건 워낙 조용해서였겠죠. 복순아. 나 나쁜 사람이지?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쁜 사람이 맞다고 하면 정확하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는 상황. 그런데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이 사람이 우는 걸 본 게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딱 한 번뿐이었거든요. 오늘 수진이 얼굴 보면서 당신이 생각났어. 35세 우리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하던 당신이. 근데 나는 그때 뭘 한 거야? 당신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예민하다고 했고, 오해라고 했고, 어머니 편만 들었어. 그동안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나는 왜 그때 못 믿어줬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서요? 억울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이 드디어 봤구나 싶었어요. 30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봤구나. 여보나 30년 동안 당신한테 말했어요.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알아. 나는 들었는데 믿기 싫었던 거야.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길 인정하기 싫어서. 그래서 나는 혼자 울었어요. 30년 동안 혼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라 해도 부족한 말이지만. 앞으로는 달라질게. 수진이 앞에도 서겠어. 당신처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까? 30년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건 맞으니까. 그 시작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지금처럼만 해요. 오늘처럼. 오늘 한 것처럼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저도 말없이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울던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던 밤들. 이 손 하나만 잡혀 있었어도 조금은 달랐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울 눈물이 남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민준이가 방에서 나와서 저희 둘을 봤습니다. 아빠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거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제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나중에 민준이가 저한테 따라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죠? 나야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엄마 오늘 엄마가 나서줘서 수진이가 진짜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 진작에 그러셨어야 했어요. 저는 왜 진작 엄마 편을 못 들어드렸을까? 민준이가 그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얼굴로. 저는 그 아이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늦은 거 없어. 오늘부터 하면 돼. 민준이가 일어나려다가 잠깐 멈추더니 다시 앉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엄마는 아빠한테 원망 없어요. 그동안 엄마 편 한 번도 안 들어줬잖아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생각했습니다. 원망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 원망을 끌어안고 사는 건 저 자신한테 짐이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민준아 엄마도 사람이라 원망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근데 있잖아. 아빠가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그걸로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지금 알았잖아. 그러면 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엄마나 엄마가 제일 대단한 것 같아. 뭐가? 다 참아낸 거. 그리고 오늘 나선 거.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대단한 게 아닌데. 그냥 30년이 쌓였을 뿐인데. 하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 봐준다는 개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잔치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말했는지는 저한테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저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이 해야 할 일이었고, 남편이 한 거니까. 시누이 성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도 버림받았다며 누워 계신다고. 저는 그 연락을 보면서 잠깐 생각했다가 남편한테 전달만 하고 제 일은 거기서 끝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저한테 미리 말하고 갔어요. 혼자 갔다 오겠다고. 그게 예전과 달라진 첫 번째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가고 나서 말했거든요. 남편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앞으로 수진이한테 그러시면 우리도 못 보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난리를 치셨는데 나중엔 그냥 조용해지셨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한테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해야 할지. 30년이 지나서야 해주는 당연한 일이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게 좀 서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한테도 조심조심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좀 더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끓일 때 어머니는 뭘 넣으세요? 나는 감자 넣는 거 좋아해. 얼큰하게 고추도 조금 썰어 넣고. 아,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어머니 방식이 정답인 건 아니야. 네가 해봐서 맛있으면 그게 정답인 거야. 어머니, 감사해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꾸밈없이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손자 녀석이 이제 걸음마를 뗍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할매를 부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예쁜지. 이 집에 이런 소리가 들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제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얼마나 무겁던지. 저는 그 아이를 안은 채로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눈물 흘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참 먼 길을 돌아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퇴근하고 들어오면 수진이한테 먼저 오늘 고생했어 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30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왔구나 이 순간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내야 대화가 시작됐는데 요즘은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커피 한 잔 들고 제 옆에 앉습니다. 오늘 뭐 했어? 손자 봐줬지. 수진이 일 있다고 해서. 힘들지 않아? 힘들긴 뭐가 힘들어. 그 녀석 안고 있으면 다 낫지. 그래도 당신 나이가 있는데. 이제 우리 좀 쉬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 이우리라는 말을 쓰는 걸 요즘 자주 듣습니다. 30년 동안 이 사람한테서 그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나와 어머니와 당신이 따로따로였던 집에서 이제는 우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게 좋습니다. 늦었어도. 가끔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미운 마음만은 아닙니다. 그분도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했겠지요. 다만 그 사랑이 며느리한테는
칼이 됐을 뿐. 언젠가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거나 세상을 떠나시는 날이 오면 저는 갈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예우니까.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0년을 버텼으니까 그 정도 예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일찍 나섰어야 하지 않았냐고. 결혼 1년 차에 그랬으면 5년 차에 그랬으면 솔직히 그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더 일찍 나섰으면 수진이가 처음부터 그 고통을 안 당해도 됐을 텐데 저도 덜 울었겠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결심하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3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 30년이 쌓여서 그날 두 발이 저절로 움직인 겁니다. 억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저절로. 그게 진짜였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냐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30년치 서러움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움을 안고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도 당신 방식대로 살아오신 거겠지요. 그게 맞는 방식이었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니까요. 저는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수진이가 편안한 얼굴로 주방에 있는 것, 손자가 할매하고 달려오는 것,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오늘 고생했어 라고 먼저 말하는 것, 이 세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손자 녀석을 보면서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크면, 이 아이가 결혼을 하면 그 아이의 배우자를 어떻게 맞이할까 하고 저는 그 배우자가 누구든 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 부엌 트집은 절대 잡지 않겠다고. 둘째 남편 없는 자리를 노려서 말하지 않겠다고. 셋째 내 아들 편이기 이전에 그 배우자의 든든한 어른이 되겠다고. 30년 전에 제가 원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때 받지 못했던 것을 나라도 해주겠다는 마음이에요. 물론 쉽지 않겠죠. 몸에 밴 습관이란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한마디 나올 때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30년 전에 제 얼굴을 떠올릴 겁니다. 국자 들고 서서 아무 말도 못하던 35살 복순이의 얼굴을. 그 얼굴이 나를 멈추게 해줄 겁니다. 30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행복한 집은 누군가가 참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가 용기를 내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그 용기가 저한테는 3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그 30년 한가운데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버티는 게 능사라는 게 아니라 버티는 동안 자신의 힘이 쌓인다는 걸 제가 증인이 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힘이 언젠가 당신 발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저처럼. 생각보다 이른 날에. 그리고 지금 막 시집살이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나라에 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각자의 부엌에서 각자의 눈물을 닦으며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는 일기를 씁니다. 나이 65에 처음 시작한 일기예요. 매일 쓰는 건 아니고 마음이 복잡한 날이나 좋은 일이 있는 날에만 씁니다. 어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손자가 내 무릎에 앉아서 잠이 들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따뜻한지. 30년 전에는 이 집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나는 참 오래 왔다. 그 일기를 쓰고 나서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참 오래 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맞습니다. 저는 참 오래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습니다. 손자 무릎에 앉히고 며느리와 된장찌개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먼저 건네는 고생했어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자리에. 이 자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줬거나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을 버티고 그날 두 발로 걸어가서 만든 자리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준비가 됐을 때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날에,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혼자 울어도 됩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이 낭비가 아니에요. 그 눈물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울면서 결국 그날 일어섰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저는 복순입니다. 65살. 30년 며느리였고, 이제는 막 제대로 시작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혼자 이불을 꼭 안고 오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불이 언젠가 당신을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 긴 이야기를 꺼낸 보람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